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21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 생활 속 경제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지섭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주문이라서 코로나 전파의 걱정도 없는 이 키오스크가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키오스크가 실업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런지, 그리고 키오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어떤 실업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강 키오스크가 실업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실업의 유형과 대책, 우리 경기적, 계절적, 구조적, 마찰적 네 가지 종류의 실업을 배울 텐데요. 각각의 발생 원인, 그리고 발생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까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실업의 영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의 유형과 대책인데요. 실업은 그 유형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그리고 자발성 유무에 따른 분류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실업을 우리가 분류해 볼 겁니다. 먼저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예요.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자, 먼저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그런데 이 실업의 유형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실업이 왜 발생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경기적 실업이란 건 경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경기 과열 때문일까요?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당연히 실업은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경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은 불황, 불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고 우리 가게가 공급자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 거고 따라서 기업이 노동의 고용도 줄일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경기적 실업인데 이 경기적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세계대공황 29년에 시작해서 1930년대에 전 세계로 퍼졌는데 1932년 정도에 미국에서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25%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요즘인 것 같아.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얼어붙고 사람들의 활동도 줄어들다 보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이 문을 닫고 내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은 불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책이 바로 경기부양책. 우리 부양이란 건 먹여 살린다는 뜻이죠. 공공사업 같은 걸 정부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우리 세계대공황 때 어떻게 했어요? 세계대공황 때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펼쳐서 뭐 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경제를 살린 것처럼 뉴딜 정책을 펼친 것처럼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그걸 바로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업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그 다음 시간에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자세하게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름만 들어보세요. 확대 재정 정책. 재정이란 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확대하니까 돈을 푸는 거랑 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은 조금 걷고 돈은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사업이죠. 뭐 도로 만들고 댐 만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줘.
그럼 사람들의 소득이 생기겠지? 그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할 거니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절적 실업을 볼게요. 자, 계절적 실업은 발생 원인이 뭐냐? 바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도대체 뭐 왜 실업이 되는데, 사례를 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먼저 건설업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야외에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그러는 거니까 주로 겨울철에 일감이 뚝 떨어집니다. 겨울철에. 이런 겨울철에 너무 춥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도 좀 더 이렇게 뭔가 건물을 짓는 것도 좀 줄어들고 외부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업은 겨울철에, 그리고 또 장마철에 또 비가 넘어오니까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농업. 여러분들 농번기, 농한기란 말 들어봤죠? 농번기는 농사일로 아주 바쁜 계절, 기간. 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특히 뭐 봄, 가을이 농번기예요. 그리고 농한기는 주로 겨울인데,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농민들도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쌀 농사 같은 겨울에 농사 안 짓는 거는 그렇고요. 뭐 내가 딸기 농사를 짓는다. 그럼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아주 바쁘겠죠. 딸기는 겨울철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농업, 그리고 스키장 직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겨울철에는 바쁘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계절에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 실업률이 2월이 되면은 실업률이 되게 높아져요. 아니,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시즌인 거예요. 졸업을 하는 시즌. 대학생은 원래는 비경제활동 인구죠. 대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라서 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1월, 2월에 졸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대학생들이 취직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직 활동은 하는데 일자리는 없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바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기업들의 취업 시장은 12월을 끝으로 잠깐 쉬었다가 3월이 되면 좀 다시 뽑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기업들은 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8월에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8월에도 대학교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8월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해요. 그때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취업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일시적으로 실업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계절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 못하는 계절에 일을 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책이 만약에 농업이라면 주로 겨울철에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농공단지라는 건 농업 플러스 공업이 결합된 건데 어떤 거냐면은 뭐 시골에 김치 공장을 짓는 거예요. 김치 공장을. 선생님 고향이 있는 면에도 김치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봄, 여름, 가을에는 주로 이제 거기 있는 농민들이 본인의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과 재배도 하고 배추 재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 김치 공장에 가서 김치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겨울철에도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 계절적 실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부업을 알선할 수도 있어요. 부업. 그러니까 본인의 메인 직업 말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업을 알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적 실업을 봤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수업할 때 건설업. 선생님이 건설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언제 종사했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본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2, 고1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때죠. 뭐 고3에 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고1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살던 거창, 경남 거창에서 선생님이 건설업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창에 가면 선생님이 지은 건물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아주 뿌듯하게 보는데 어떤 전자 제품 회사의 대리점으로 쓰는 데인데 이때 이제 건설 일용직으로 선생님이 며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와, 이 겨울철에 일을 했는데 너무 춥고 또 이 공사 현장에 쓰는 용어들이 주로 일제식 용어들이 많아요. 일본식 표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근대 건축들이 주로 일제시대 때 많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뭘 가져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뭘 가져오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건설업에 종사를 했었다. 거창에 가면 선생님이 지은 건물이 있다. 하지만 선생님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경기적, 계절적 실업 말고 요즘에 특히 이슈가 많이 되는 실업이 있는데요. 바로 구조적 실업이에요. 구조적 실업. 자, 이 구조적 실업은 이름을 보세요. 구조랑 관련되어 있대요. 구조랑. 자, 그럼 이건 발생 원인이 뭐냐? 바로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사회쯤에 이제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많아지고 2차 산업보다 3차, 4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설 자리를 잃은 거야. 쇠퇴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기에 내가 배운 기술이 옛날에 거는 적합하지만 요즘에 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쇠퇴해 가던 산업, 그걸 바로 사양 산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에 밀려가지고 쇠퇴해 가는 산업이야. 죽을 사자야, 죽을 사자. 자, 그런데 내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기에는 오늘 여기 다니다가 갑자기 내일 여기 갈 수는 없잖아.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는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은 다른 실업들에 비해서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또 기술 혁신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발생하는 실업들이 바로 구조적 실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광부. 예전에 60, 70년대 우리나라 탄광 아주 잘 됐습니다. 주로 이제 강원도 쪽에 뭐 태백, 정선, 사북 이런 쪽에서 아주 광부들 일자리가 많았고 소득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탄광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많은 탄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내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그건 바로 구조적 실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대요. 전화교환원. 여러분은 뭐 TV에서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볼까 말까 할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전화교환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그냥 번호 누르면 알아서 연결이 다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화면은 전화교환원이 받아서 뭐 어디 몇 번 해주세요. 그럼 다시 거기에 잭을 꽂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전화교환원. 그리고 요즘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있죠. 예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직접 운전자들이 거기 요금을 받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이패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멈추지 않고 쌩쌩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이패스 도입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그건 구조적 실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생활 속 경제 도입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바로 키오스크. 키오스크 때문에도 지금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계화, 자동화 때문에 생긴 거죠. 키오스크라는 게 여러분 원래 영어 단어에서는 뭐죠? 원래 영어 단어에서는 신문이나 음료수를 파는 매점이에요. 매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공공장소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 그래서 우리 그 버스 정류장 옆에 가면은 이렇게 교통 정보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큰 뭐 쇼핑몰에 가면은 시설, 내부 구조 우리가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무인 단말기. 그런 것들이 다 키오스크인데 특히 최근에는 무인 계산기 또는 무인 결제기. 이걸 키오스크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왜 많이 퍼졌을까? 이유가 있어. 배경이 있어. 일단은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졌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을 쓰면 최저임금은 최소 줘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문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 이렇게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대면 소비 수요가 증가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런 키오스크 때문에 기존에 계산을 하던 또는 주문을 받던 이런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구조적 실업. 근데 선생님이 어디 알바 업체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걸 봤더니 알바생들 중에 58%가 이 키오스크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마찰적 실업이에요. 이거는 마찰 때문에 발생하나? 여러분, 우리 마찰이라는 건 이거죠. 이것과 이게 스칠 때 마찰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 뭔가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좀 더 내 적성에 맞는 직장, 또는 내가 뭐 선생님이 교사를 하다가 이제 내가 빵집을 차릴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이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갈아탈 때 오늘까지 여기 다니고 내일부터 여기 가는 거 아니잖아. 뭔가 내가 옮겨 탈 때 좀 비는 시간이 있죠. 바로 그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더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개인은 적성을 찾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대책을 보면 구조적 실업의 대책을 안 했네. 구조적 실업의 대책. 이거는 기술이 바뀌어서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인력 개발, 기술 교육 같은 걸 해주면 되겠죠. 기술 교육, 직업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또는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가지고요. 국비 지원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비 지원 무료 컴퓨터 교육. 뭐냐? 거기는 여러분들 학원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짜예요. 근데 왜 정부에서 그걸 해주냐? 바로 이런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내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컴퓨터 교육을 공짜로 시켜주는 거야. 내가 자격증을 따면 어때요? 기술이 생겼으니까 이제 취업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도 구조적 실업에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간단합니다. 취업 정보 제공.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직장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만 제공해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4가지 실업 다 봤는데요. 이 4가지 실업을 다시 자발성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자발성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3가지 경기적, 계절적, 구조적 실업 있죠. 이거는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근데 좀 약간 이거 언어 모순인 것 같기도 해요. 실업은 당연히 비자발적인 거 아니야?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어서 실업인 거 아니야? 이거 3개는 그래.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내가 더 좋은 직장 가려고 일을 안 하는 거잖아. 그만두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고용. 꿈의 단어예요. 완전 고용. 너무 딱 어감이 좋잖아. 완전히 고용이 된대. 그런데 완전 고용은 여기에 있는 모든 실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실업 중에 경기적 실업만 존재하지 않고 0이고 나머지 계절적 실업 있을 수밖에 없죠. 계절이 변하는데. 구조적 실업. 아니 기술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찰적 실업. 더 좋은 직장 간다는데. 그래서 요 3가지 실업만 존재하고 경기적 실업이 0인 상태를 바로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실업의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다 봤는데요. 구조적 실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게 4차 산업혁명. 뭐 아주 핫한 단어예요. 여러분도 무수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지? 라고 물으면은 정확히 대답하는 친구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친구들 대학 모의 면접을 할 때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뭐 인재 창의성 뭐 이런 이야기 친구들이 자소서 이런 데 많이 썼었거든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란 게 있으면은 1차 산업혁명도 있다는 거잖아. 2차, 3차도. 1차 산업혁명은 뭔가요? 농업혁명이요.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상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1차 산업혁명은 뭐냐? 산업혁명이잖아. 그러니까 농업은 아니지.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업혁명 그거야. 바로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죠.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기계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 그 이전에는 인간이 수작업 또는 동물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는 기계화가 됐다는 게 아주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생산 조립 라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이게 보급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 거. 이게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PC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된 거. 정보 사회가 된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없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에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PC나 인터넷에 비해서 또 어떤 게 더 진위를 보였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핵심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AI. 근데 우리 인공지능 하면은 뭐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고 우리는 뭐 해봤자 얼마 정도겠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파워, 그 힘을 단적으로 보게 된 게 바로 이세돌, 우리 바둑기사 이세돌 씨와 그리고 알파고의 대국이었죠. 우리 바둑이란 건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게임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도대체 알파고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알파고가 4승 1패였죠. 이세돌 씨, 인간의 대표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했던 이세돌 씨가 1승 4패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들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인터넷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가, 집에 세탁기가, 에어컨이, 냉장고가, 시계가 이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바로 그러한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진흥화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특히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3D 프린터죠. 여러분, 이 3D 프린터가 나오면 우리 진짜 제조업이 일대 혁신을 맞이할 거래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는 집에서 내가 그냥 물건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 드론 같은 걸 통해서 운송업에도 혁신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조사해 봤더니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45%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캐셔, 계산원. 근데 지금도 우리 아까 봤던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마트에도 무인 계산대가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텔레마케터.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뭐 상품 설명하고 판매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동응답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운전사나 우편 집배원 같은 경우에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드론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는 배달도 직접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택배를 뭐 주는 게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배달하는 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마존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섬에 그 배달을 할 때요. 실제 드론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심판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채점하다 보면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인공지능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생겨날 직업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 코딩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뜰 수 있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 정보 발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정보 격차예요. 디지털 디바이드. 자, 정보 격차라는 게 의미상으로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정보가 불평등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요즘 정보화 사회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터넷에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다.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되는 정보, 아주 고급 정보는 지금 뭐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실은 접근할 수 있고 뭐 약간 우리 뭐라 그러죠? 이런 좀 별로 쓸모없는 조금 허접한 이런 정보는 그냥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면 또다시 부나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럼 또다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고 또다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키오스크 우리 자동화 이야기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정보 격차가 생겨요. 뭐냐면 디지털 소외라는 개념이에요.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거야. 특히 고령층들이. 그래서 우리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 요즘에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키오스크 사용할 때 고령층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선생님도 처음 나왔을 때 또는 새로운 처음 가는 데면 좀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막 왔다 갔다 뭐 이전으로 다음 단계로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뒷사람 눈치.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막 뒤에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치 주면은 오히려 주문을 더 못하게 되고 결국 주문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앞에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렇게가 아니라 먼저 그분의 의사를 여쭤보고 그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따뜻한 디지털 정보 기술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실업의 영향은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번 시간에 청년 실업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미리 했거든요. 자, 실업. 개인적 측면으로 내가 일자리가 없어. 그럼 당연히 일단 소득이 없어지는 거고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직업이란 걸 통해서는 내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상실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실업자인 사람들이 많다. 그럼 소득이 없을 거고 그럼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생계형 범죄가 등장할 수 있고 사회적 불안,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분배 상황, 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자원의 낭비, 생산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실업을 끝내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제를 배우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냉철한 이성과 함께 머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제 미션을 완수해 보겠습니다. 자, 키오스크 이야기 나왔는데요. 키오스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은 어떤 실업이죠? 어떤 실업? 바로 구조적 실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구조적 실업 너무나 많거든요. 사례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3가지 정도만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2강 달걀 3개 가격이 1000000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